불멸의 차원 제2화 길에서 만난 범상치 않은 사내. 눈앞에는 사람의 2배 몸집에 몸통이 시뻘겋고 눈알이 붉게 물들은 괴수가 떡 버티고 있었다. 4개의 긴 송곳니가 길게 늘어져 당장에 그녀를 잡아먹을 듯 큰 입을 쫙 벌리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인가 했는데 그보다 더한 악마와 마주한 이수는 겁에 질려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오금을 지렸다. 그때 갑자기 괴인이 양손으로 그녀의 양 어깨를 움켜잡았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녀의 양 날개 쭉지를 파고들었다. 온통 피 범벅이 된 이순의 머리 위로 악마가 입을 쫙 벌렸다. 거대한 아가리에서 침이 질질 흘러내리며 송곳니를 타고 그녀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다. 당장에 그녀의 머리를 한 입에 삼켜버릴 직전이었다. 그런데 이 괴인은 그녀를 먹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심각하게도 괴성을 지르듯 소리쳤다. 개하다! 한참 낮잠 산매에 빠져있던 수겸이 상체를 용수철처럼 세우며 사방에 식은 땀을 털었다. 동공이 최대로 확장된 눈망울로 방금 전 꿈을 기억하며 소름이 온몸에 돋아올랐다. 꿈이었어. 꿈이라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은 잠시 후 불안한 기분으로 다시 바뀌었다. 그는 설마 아내가 벌써 약초를 캐러 나갔나 걱정이 되었다. 이수는 여전히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여보, 왜요? 나가지 말아요. 약초 캐러. 무슨 소리예요?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다음에 가기로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다음에도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내 꿈이 영 불안해서 약초 캐는 건 좀 보류해야겠소. 왜요? 글쎄 느낌이 안 좋아요. 내 나가서 다른 방도를 찾아볼 테니 살림이나 잘하시오. 수겸은 안도의 한숨을 2번이나 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루마리와 갓을 걸치고 황급히 집 밖을 나섰다. 집을 나서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잘만 찾아본다면 약초를 캐는 일 말고 다른 일들이 수두룩할 텐데 아내가 굳이 약초를 캐겠다고 해서 꿈속이 그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꼭 글을 파는 일이 아니더라도 심부름이나 품팔이 할 것이라도 있을지 몰랐다. 양반 체면 다 따지다가 굶어 죽기 십상이니 자존감 내려놓고 가야 할 듯 했다. 그는 장터로 발걸음을 옮기며 새 희망을 기대해 보기로 했다. 그가 장터 입구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푸른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새치가 유난히 많은 누런 소 등 위에 앉은 채 수겸의 등 뒤에 대고 한마디를 던졌다. 무서운 꿈을 꾼 모양이군. 수겸이 놀라서 돌아보자 소가 다름질치며 그로부터 멀어지는데 소의 발이 마치 말발처럼 빨랐다. 그는 하도 신기하여 소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자, 잠시만요.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러자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를 천천히 세운 뒤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를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보아하니 멀쩡한 양반 행색으로 어째서 길에서 품팔이나 하려고 기웃거리는 것이오. 양반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먹을 게 없으면 팔 걷어붙이고 발품이라도 팔고 다녀야죠. 남자는 피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도 맞는 소리네만. 주역에 통했으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지.
수겸은 당최 알 수 없는 그의 말에 호기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가 주역에 통했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종이판 위에 그려놓은 것. 당신은 시공을 초월하는 여행을 할 수 있으니 테어보키시 문항, 공자도 부러움에 울고 갈 능력을 지니지 않았다 할 수 있겠소? 푸른 도포의 남자는 소를 천천히 몰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수겸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뜀박질로는 도저히 속도를 잡을 수가 없어 나중에라도 기약을 하기 위해 수겸은 큰 소리로 물었다. 선생의 조남이라도 여쭙시다! 멀어져가는 도포의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다. 주역을 통달해놓고선 어찌 나를 몰라보시는가? 그리고 그는 소 위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내 이름은 인창이올시다. 그가 통성명을 하자 수겸도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김수겸이라고 합니다. 인창이는 여전히 소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주역을 통달했다고 하나 그건 역시 먼 미래의 일이지.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뿐. 진정 미래의 자신을 얻고 싶다면 다음의 여정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네. 나와 함께 이 소를 타고 금강산 정상에 오르면 큰 이치를 터득할 걸세. 당장에 돈이 급한 수겸은 그런 일에 쉽게 가담할 일이 만무하였다. 주역에 통달한들 당장에 굶어 죽는데 무슨 소용이요. 만약 우리 집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내 선생의 요청을 받아들일 용무는 있겠소만. 인창이는 털털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내 청을 받아들인다면 평생 먹고 살 길을 열어드리지. 자네가 시간의 이치를 완전히 터득한다면 말일세. 수겸은 그의 장담에 귀가 솔깃해졌다. 정말이요? 믿어도 되겠소? 이 사람이 진정 속고만 사셨나? 알겠소. 그럼 어찌하면 되겠소? 이 소를 타시면 잘 안내해 줄 걸세. 수겸은 자연스럽게 반말을 이어가는 인창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따지기 시작했다. 아니, 언제 봤다고 이렇게 반말을 하시는지요? 누가 봐도 내가 형이고 자네가 동생일세. 그래도 양반이 서로 이해를 갖추셔야죠. 자네나 양반이지. 정 억울하면 너도 말을 놓든가. 자네는 주역에 통했지만 나는 도에 통한 사람일세. 그러니 속세 예의는 내게는 의미가 없지. 수겸은 괜히 따지다가 그가 기분이 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소. 뭐 지금 형 아웃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제 공부를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요. 연배가 많으시니 말씀대로 반말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인창이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도 서로 형 아우가 더 정감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럼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게나. 그럼 내가 말한 대로 저 소를 타고 금강산 정상으로 가게. 그런데 왜 소를 타고 가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오르면 말해주지. 수겸은 여전히 수긍이 가지 않는 듯 의혹을 잔뜩 품은 얼굴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는 소 위로 올라가기 위해 도움닫기를 하며 튀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힘이 닿지 않아 몇 차례 아둥바둥 하며 소 옆 등만 간지럽힐 뿐이었다. 그러나 인창의가 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번쩍 들어 소 등 위에 올려놓았다. 수겸은 땀을 한껏 흘리며 어색한 미소를 짓더니 그에게 감사하다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인창이는 실실 웃으며 훌쩍 뛰어올라 소 위에 올라탔다. 봉우리에 올라서기 전에 난 잠시 빠져있겠네. 자네는 그곳에서 바둑을 두는 두 노승에게 이걸 물어보게. 며칠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일세. 그는 말이 끝나는 동시에
손바닥으로 소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놀란 소가 성난 울음소리를 내며 산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수겸은 소가 갑자기 날랜 말처럼 달리자 소의 뒷덜미를 움켜잡고 땅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썼다.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소가 산 입구로 들어서더니 금세 산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축지법이라도 쓰듯 이상하게도 도수를 부리는 것 같이 빠르게 산을 타고 있었다. 어느새 정상 가까운 위치에 도달하자 창의가 먼저 소에서 내리며 당부를 했다. 조금만 더 가면 총포와 홍포로 입은 두 신선을 보게 될 걸세. 자네는 둘에게 가서 술 시중을 들게나. 그는 봇짐에서 술이 든 호리병과 간단한 안주가 있는 음식을 접시에 올려놓았다. 이걸 가지고 가게나. 저 언덕을 오르면 되네. 수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술과 안주를 쟁반에 받쳐 그의 지시대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몇 걸음 더 오르니 언덕 위 광경이 보였다. 인창의 말처럼 금강산 비로봉 정상의 부분의 나트막한 언덕에서 두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홍포와 청포를 입은 두 신선은 그가 다가오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둑을 두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보게 되게 자네 차례네. 알겠어. 보채지지 마라 이 탐랑아. 좀 기다리게. 1분이나 지났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러지 말고 이대로 포기하시지. 어림없는 소리네. 저기 보니 술상이 도착했잖아. 이제 끝내고 술이나 마시자고. 두면서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두면서 마시면 정신 사나워 못하네. 마음 편하게 마시는 게 좋지. 수겸이 두 신선 앞에 당부하자 청포의 대개가 말했다. 여기 옆에다 두고 가게. 그는 대개의 말대로 바둑판 옆에 술상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의가 시킨 대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신선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한 수를 더 두어야 하는 대개였다. 뭔가 궁금한 것이. 그런데 탐랑은 그가 바둑에 집중하지 않자 그를 나무랐다. 자네는 어서 두게나. 내가 대답해 줄게. 그는 수겸에게 다시 물었다. 그래, 뭐가 궁금한가? 네, 앞으로 조선이 며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탐랑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수겸을 견문질로 쳐다보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바둑을 두던 대개 역시 수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있었다. 그리고 먼저 눈을 뗀 것은 대개였다. 알게 되면 자네의 가는 길이 험악해질 터인데. 수겸은 갑자기 고민되었다. 뭐가 험악하다는 것인지.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 끝까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았다. 알려주십시오. 가는 길이 험하여도 꼭 알고 싶습니다. 대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긴 그렇겠지. 모르나 아나 험악해지는 것은 매 마찬가지일 테니까. 탐랑이 결심한 표정으로 수겸에게 말해주었다. 그래, 곧 난리가 날 거야. 이 일은 사실 얼마 후의 일이 아니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질 일이지. 대개 역시 고민하던 일이었다. 이 두 신선은 그곳에서 바둑을 두는 이유가 있었다. 다음 수가 생각나지 않는 이유야.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하나. 탐랑은 대개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었다. 다음 수가 생각나지 않으면 한 잔 마셔주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한 잔이 될 수도 있네. 대개는 슬픈 표정으로 그의 술을 받아 마신 뒤 그에게 권했다. 인생사 슬프구만. 이렇게 세상이 끝나야 한다니. 앞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거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야. 하늘과 땅,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계가 무너지고 말 것인데. 수겸은 두 신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하늘이 무너진다니.
모든 경계가 붕괴한다니. 그가 잠시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두 신선인 모습이 갑자기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 깜짝한 사이에 두 신선이 있던 자리에 그가 가져온 술상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가 다시 눈을 깜빡였다. 두 신선이 사라진 자리에 그 위의 허공에 검은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소용돌이 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반물질, 태풍 혹은 날개로 친 구멍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점점 부피가 커지며 수겸이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고 있었다. 저게 뭐지? 그는 검게 물결치는 구멍에 시선을 빼앗긴 채로 뒷걸음질 쳤다. 그 뒤에 인창이가 소등에 탄 채로 나타나 소리쳤다. 김수겸!